네, 그럼 체크인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그리고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보통 이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즌에 많으셔서 특히나 또 1년 중에 원달러 환율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러다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텐데 그렇다고 요즘에 달러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달러 대비 이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건데 이렇게 원화가 유달리 약한 흐름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이 시간에 이 환시도 여러 번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국가경제 바로미터라는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국가경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금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달러의 움직임보다 원화가 유독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출 실적이라든지 달러 공급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악재로 볼 만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죠. 물론 자본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위협할 만한 큰 금액도 아닌 상태고 그다음에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봤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이 매일 이어지면서 그렇게 압박할 만한 요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원화가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리고 스리슬쩍 벌써 전고점 부근으로 근접하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고점이라는 거죠. 물론 장중 기준으로는 1,400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1,380원을 넘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앉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레벨은 그렇게 좋은 레벨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또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104, 105 라인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본 엔화와 더불어서 한국의 원화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건 또 엔화 추종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엔화도 그렇게까지 최근에 밀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157 라인이 낮은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한 158 정도 올라오면 계속 눌러놓는 모습이어서 일단 엔화 추종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돈을 벌고 있는 수출 실적에 그다음에 2.6%로 올라간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약해지는 이 원화의 흐름은 계속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31일 저녁에 이 엔화 방어하려고 일본 정부에서 한 86조 투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화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십수년 전 이럴 때는 정말로 엔화 추정성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엔화의 움직인 만큼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중국 경제가 붙고 나서는 위안화 움직임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혼조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위안화보다는 엔화 추정성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량의 돈을 투입해서 누군가 환율을 계속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원화가 약세를 보여서 우리가 많이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세로 가는 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인지 반대로 환율이 움직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후관계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레벨 자체는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성장률도 올라가고 수출도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 즉 한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암암리에 들이우고 있는 뭔가의 변동성 기운을 조금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아무래도 좀 다르죠.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할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수출주들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거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게 환율이 만약에 레벨이 더 위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주식의 말씀드리면 규모를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지금 수출주가 좋을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과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요타 환율과 정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155엔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환율의 움직임과 도요타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도요타 주가는 오히려 눌리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였던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율로 인한 실적의 긍정적 효과는 어차피 연초에 1,400원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뭐 그 가격을 넘어간다고 하면 더 위험한 거고 그 가격 부근으로 간다고 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만큼 이제 그 환율과 관련된 실적 개선 효과는 수출주 쪽에선 제한적이고요. 반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가 이렇게 악세를 보이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운임 가격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하이 운임 지수가 어느새 3,000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비를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정 실적을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은 더 올라가는 것은 뭐 수출주나 수입하는 종목이나 전혀 좋은 입장이 아니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 요소로 보고 주식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동향, 특히나 이 원화 약세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앞서 시작하면서도 이 5월의 수출입 동향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장기 업사이클이 전망된다. 이 내용은 박 이사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장기 업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AI 수요 확대를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DRAM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SSD 가격 같은 경우도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쪽에서 가장 또 성장세가 뛰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 이상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월 달에 수출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HBM이 들어있기 때문에 D램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D램 쪽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이상 올랐던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수출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또 5월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 계속적으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다 했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제품 이 구매 계약 규모가 상승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수요가 이제 좀 더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울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는 뭐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룸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또 신제품 수요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면서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블랙웰 계열의 아키텍처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호퍼 계열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일반 메모리 재고 정상화와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D램과 낸드 쪽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재랑 부품 같은 경우도 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사가 아무래도 가동률을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D램 같은 경우는 HBM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낸드는 일단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이 D램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가끔 이게 뉴스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GPU 이 가속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비백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에 원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로 당겨졌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루빈이라든지 신제품까지 또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조기에 출시되는 이런 시점에는 사실 공급 과잉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낮추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GPU 같은 경우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퍼 계열에서 블랙웰 계열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HBM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HBM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B100과 H100 비교를 했을 때는 H100보다 B100이 훨씬 더 2.5배 정도 HBM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HBM은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 밸류 체인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안정성과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좀 많았던 게, 왜냐면 주가하고 이런 업황하고 완전히 동행 지표가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는 한 6개월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사이클, 빅사이클에 들어간 지 얼추 계산을 해도 한 1년은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장기 사이클, 성장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반기에 꺾일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과거의 반도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아무리 빅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2년 이상 상승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도 약간의 어떤 힌트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가 올라온 지 좀 되긴 했지만 뭐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아직도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HBM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적용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HBM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은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제품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이제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금 완성 제품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 보니까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말들이 좀 많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방산업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고객사를 좀 이제 납품처를 이원할 필요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종목들 있으세요? 네, 일단은 역시나 지금 고객사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HBM 쪽에서 아직 매출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 쪽에서 신규 매출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HBM 고단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한미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너무 큰 비중은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PSK 홀딩스라든지 좀 화면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SNS텍, 그 다음에 TSE, 테크윙, YC, DI 정도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계속 성장 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점차 기억 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종목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수출 데이터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 이사님? 네, 지금 2차 전지 주요 종목군들의 가동률이 물론 1분기 지난 재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50에서 60%로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60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뉴스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나 지금 SK온처럼 유럽향 물량이 조금 많았던 쪽에서 더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 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 셀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이기도 할 뿐더러
국가의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글로벌 이 공급망에서 살아남아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할 뿐더러 주요 소재주들이 또 코스닥 지수의 맥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의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악재의 정점이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위치하고요. 또 어떻게 전략 포인트 잡아야 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유럽의 상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이 지금 재고 조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뭐 그나마 PHEV는 조금 나은데 B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구조 조정,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뒷단에 있는 이 배터리 쪽에서는 더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 가격이 조금 니켈 가격이나 이런 금속 가격들이 반등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처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구간에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에 악재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반등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의 이 분위기를 보면 하반기 반등인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했을 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뭐 최근에 셀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뭐 중립 이상 의견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럼 뭐 이런 악재들은 다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핵심은 악재의 정점이냐가 관건일 텐데 저는 악재의 정점에 한 8, 90%는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지난주부터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밀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악재의 8, 90%가 왔다면 지금부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손해를 본 상황에서 물량을 더했다가 더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어렵긴 하지만 이쪽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잡지 못했던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대표 종목군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은 SK온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LNF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단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기 측면에서 핵심 종목에 대한 매수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의 정점. 그때가 사야 될 때다. 한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비중 확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신규 포지션 잡기에는 지금이 나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또 우리가 주목했던 SOFC 관련된 종목군들 과연 6월 달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봄직한지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가 가장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도체와 연결지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타 업종들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주가도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 대비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장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쪽에서는 굉장히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주요 부산물이 이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장이라든지 운송반부 쪽에서도 약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망의 어떤 접근이 어려운 분야라거나 또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에너지원을 사용할 때는 무게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항공 쪽이 있겠죠. 그래서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교통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들도 좀 움직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풍력과 태양광은 사실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수요일전지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구축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블룸 에너지를 뽑았을 정도로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도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적용 범위 확대 부분인데 사실 뭐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는 가정용 또는 건설 쪽, 건물 쪽,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쪽에서까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처가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관련주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기대감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한 300억 달러 정도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소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지켜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수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 수소 입찰,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관련된 입찰 시장 개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책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수소 분야 R&D 쪽도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좀 작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28억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R&D 쪽으로 한 478억 원까지 굉장히 크게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소 관련된 섹터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또는 수급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토픽 뭘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탑픽으로는 역시나 두산 플러스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멤브레인 쪽에서는 상하 프론테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코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의 스택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봐야 될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